안녕하세요. 아무의 대표 백유진입니다. 저는 오늘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텍스트 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희가 맥포스터 트래커라는 스피몬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 중에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이러한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자세를 측정하게 되고, 이 센서를 통해서 안 좋은 자세가 감지됐을 때 진동이라는 피드백을 주어서 사용자가 바르게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품인데요. 단순하게 피드백만을 주는 제품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이제 어제와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난주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는 웨어러블 일상생활 중에 바른 자세를 유도하게 되고, 또 목과 어깨의 통증 개선 및 질환 예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제품에서는 기존에 이제 베개나 방석과 같이 1차적인 제품이 있었으나, 이 제품들은 일시적인 효과나 제한적인 환경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겼는데요. 아시다시피 웨어러블 센서들의 그 트렌드가 이제 액티비티 트래커였기 때문에 자세 교정에 대한 웨어러블 센서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서 이러한 솔루션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었으나 저희와 같이 거북목 증후군이나 텍스트 렉을 감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제품은 저희가 처음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마켓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웨어러블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자세 교정 솔루션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늘어나고 있는 경추 질환의 환자들의 대부분의 원인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는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 구글 검색 트렌드를 봤을 때도 이제 2011년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자세와 통증에 대한 검색어도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국내 매체와 소비자의 관심도를 봤을 때 이 시장은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잠재된 시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울산대학교 의공학을 전공한 팀이 세운 회사인데요. 작년 9월에 설립했고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각도를 측정하고 이제 웨어러블 센서를 만드는 기술만이 저희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서 자세를 측정하고, 또 그것이 올바른 자세인지 그릇된 자세인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의공학 재활의학 기반으로 한 이제 자세 교정 나레지를 저희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IT 개발이나 생산 기업 이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재활의학이라든지 한의학, 통증과 관련된 이런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도 저희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세에 대한 키워드로 오늘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올바른 자세가 뭔지 알고 잘못된 자세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점이 제대로 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서 일상생활 중에 바른 자세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텍스트 렉을 해결하기 위한 스피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구분 어깨라든지 비대칭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자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자세 데이터를 모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런 스피몬은 언젠가 깡통이 될 테지만, 이런 깡통이 되기 전에 이제 자세 데이터를 모아가서 자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자세 교정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것을 통해 웰니스 빅데이터 컴퍼니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팀들이 꾸려져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개발팀은 아직 아무것도 적을 게 없는 학생팀이고요. 하지만 저희 지도 교수의 그런 기술적 지도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기획력을 통해서 저희의 부족한 역량을 채워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의학적인 관점으로 다가가고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병원과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울산대학교 재활의학과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가분의 멘토링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저한테 있어서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루모 리프트나 루모백을 한번 해보셨나요? 네, 저희 둘 다 가지고 있고요. 착용 예. 좀 사용해봤습니다. 한 어느 정도 사용해 보셨죠? 루모백은 한 일주일 넘게 착용을 해본 적이 있고요. 루모 리프트도 한 3일 정도 착용해봤습니다. 혹시 루모백이나 루모 리프트가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걔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셨나요? 저희 발표 자료를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루모 리프트랑 루모 백은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죠. 저희도 사용해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이라 생각했고 둘 다 클라우드 펀딩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그 판매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지 않아서 얼마나 판매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걸 착용했을 때는 굉장히 착용이 편하고 이런 루모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팬시한 디자인으로 이제 사용자들에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착용이 오세하다 보니까 이제 피드백이 제대로 전달 안 된다든지 또 그 자세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제품 좀 더 낫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그 제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차고 있었어요. 네. 뭐 제가 디스크가 좀 있기도 하고 네. 저는 신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사용해봤었는데 결국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실 저런 제품들이 사용자의 경험을 되게 습관을 되게 바꾸는 디바이스예요. 네. 말하자면 내가 자세가 조금 구부정해지면 진동을 울려주는데 그게 한 번이면 좋은데 계속 구부정할 때마다 자꾸 울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진동을 꺼버려요. 꺼버리고 나중에 이제 모니터링이 되는데 모니터링 된 데이터는 또 잘 안 봐요. 그래서 사실 사용자들이 저런 디바이스가 없어서 습관을 못 고치느냐 아니면은 의지가 없어서 못 고치느냐가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한 힌트는 루모백이나 루모리프트의 판매 현황이나 클라우드 펀딩은 사실은 좀 환상이고 일종의 굉장히 와우 이펙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나 그런 매출이나 또 사용자의 피드백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이제 향후에 뭘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허를 하나 내놨는데요. 단순하게 자세가 안 좋았을 때 즉각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때 진동이 바로 오잖아요. 루모백 관리부트는. 근데 저희 제품은 좀 이런 것들이 사용자마다 설정할 수 있고 또 좀 오래 지속되고 이제 또 스마트한 좀 수용성을 사용자 수용성을 좀 고려해서 지금 알고리즘을 저희 개선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특허로 출원을 해준 상태고요. 그런 고민을 해서 네. 한 박사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그 IoT가 센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그 사용자한테 뭘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빅데이터를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한 박사님 질문하고도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겠지만 단지 막 그냥 센서가 그때그때 삑삑 울리는 거는 좀 짜증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그걸 좀 더 스마트하면서 그리고 사용자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 뭔가 좀 사용자가 계속 이 소프트웨어나 이 시스템을 계속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뭔가 우리만의 그런 뭐 기능이나 좀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앞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는 아직 많은 고민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 일단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목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느끼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디바이스만으로도 충분히 판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후로 이제 계속 판매가 됐을 때는 빅데이터 스마트한 솔루션이 개발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가 모아져야 되고요. 일단 제품을 먼저 판매가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 판매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데이터를 모아서 솔루션을 만드시면 늦으실 수도 있는 게
사람들이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삐삐 울리면 더 이상 안 써버리면 데이터 더 이상 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 전에 1차적으로 당근이 될 만한 뭔가 밸류를 주셔야지 사용자들이 계속 쓸 테고 그럼 거기서 다시 아마 2차 파생되는 그 빅데이터 분석해서 뭔가 서비스를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발표 시간이 지났는데 네, 제가 오늘은 여유가 좀 있어서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꼭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만들면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가장 큰 제가 들었을 때 제 모든 트래커들 다 써봤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3개월 이상 쓴 사람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 3주에서 한 달 넘어가면 안 쓰게 되는데 그 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심장병 있는 사람이 심장박동 측정하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정도 되지 않으면 안 쓰는구나. 그만큼 사람은 습관을 안 고치고 트래킹을 안 하는구나. 치명적인 모드가 있지 않나. 그 정도 돼야 쓰겠구나라는 걸 제가 직접 쓰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만들어가지고 놓고 쓰시면은 데이터가 쌓이고 앞으로 좋을 겁니다. 라는 거는 쓰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쓰는 사람이 누굴까를 더 고민을 하시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거북목 때문에 진짜 거부가 될 만한 사람들을 타겟한다거나 혹은 페인킬러로 포지셔닝을 잡는다거나 더 뭔가 이 진짜 심장박동 측정하는 수준으로 인게이지먼트가 높지 않으면 안 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잡는 게 시장에서 다른 그 경쟁자들이랑 차별화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코멘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10분 멘토링으로 늘려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저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걸 썼을 때 어떤 성능, 과연 내가 어떤 효과를 보느냐, 효과나 성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발표하실 때나 이렇게 어필을 하셨으면은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전문가 멘토링 마치고요. 지금 청중분들이 질문 보내주신 부분 있어요.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글 글래스만큼이나 착용에 부담스러운 디자인도 혹시 개선 계획이 있으신가요? 물론 저희가 이 제품이 만족스러운 디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하고 있고 또 개발 자체를 앱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체적으로 새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끝날 시점은 한 8월쯤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개발 디자인 다시 만들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샤오미 밴드를 사서 쓰고 있는데 가격대는 어떤 정도로 부담 중이신가요? 저희는 액티비티 트래커가 아닌 자세 교정 솔루션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증을 느끼고 있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청중분들에게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1분 정도 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큰 소리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뭔가 경고 메시지를 줘서 소비자로 하여금 뭔가 위기를 주는 것보다 칭찬을 줘서 그 소비자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행동을 더 덕화시키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세 교정이 목표라고 한다면 자세 교정이 걸리는 시간을 뭐 3달이다 5달이다 더 갔다라고 친다면 그 사이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무언가 그 성공한 사람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10명의 참가자가 시작을 했는데 제품값이 12만 원이 나셨죠. 그러면 그 중에서 2만 원 정도는 로또처럼 쌓는 거예요. 그 중에서 습관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돈을 못 돌려받는 거고 그 습관에서 3달 동안 안 빼고 찬 사람들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재미까지 주고 무조건 영원히 차라가 아니라 이 기간만 채워서 차세요. 그러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스피몬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
항상 가끔씩 저희 고벤처 포럼에 오셔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발표해 주시는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스투비 플래너 백주음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스투비 플래너 대표 백주금입니다. 스투비 플래너는 상상 속 여행을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온라인 여행 플래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얼마나 들으세요? 올여름에 유럽으로 여행 계획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10일 동안 가려고 생각하십니다. 먼저 여행사 상품을 살펴봤는데요. 잘 못 믿겠고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가격 뒤에 뭔가 숨어 있는 것 같고 일정이 내가 원하는 경험들로만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행사가 강요하는 일정, 꼭 강요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것들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여행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스투비 플래너가 두 번째 버전을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6월 1일 날 오픈인데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스투비 플래너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스페인 10일간 가족여행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면 가장 먼저 보시게 되는 것이 이런 저희의 용어로는 버킷 리스트라는 것입니다. 이전 여행자들의 인증샷들로 꽉 차 있고요. 전문 편집가들의 그 스페인 여행의 핵심적인 일정들로 가득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경험하고 싶은 핵심적인 여행 일정만 선택하시고 스투비에게 추천을 의뢰하시면 스투비가 3가지 여행을 추천해 줍니다. 이렇게 추천해 준 여행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최적의 여행 루트와 각각의 도시에서 몇 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천 숙박, 그리고 각각의 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통편, 그리고 최저가에 대한 가격 비교,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준비하는 최저 가격을 보여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인데요. 각각의 도시에 대해서 세부 그 경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정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동선들은 기존의 여행자들의 데이터들과 대중교통편, 구글로 공급을 받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대중교통편, 구글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초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서 굉장히 다양한 한 약 150여 개의 주요 상품들을 모두 저희 통합 로그인으로 예약하실 수 있게 하고, 그 데이터를 유저들의 프로필과 각각의 유저들의 여행 경험, 여행 스타일과 병행해서 코릴레이션, 즉 연관관계를 계속해서 분석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리고 숙소에 대해서도 약 25여만 개의 부킹닷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쪽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 고객이 부킹닷컴과 연결이 되어서 예약을 할 때 어떤 숙소를, 어떤 여행을 하시는 분이 어떤 숙소를 예약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쌓아오고 있고요. 사실 부킹닷컴의 숙소 데이터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쌓아오던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이러한 일정, 이러한 조건을 가진 분들에게 최적화된 투어와 그 숙소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약 12만 개, 현재까지 약 12만 개 정도의 유럽의 90% 정도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런 여행 데이터들과 실제 저희 파트너사들, 글로벌 회사들입니다. 저 회사들의 API를 또는 저희가 크롤링을 해서 개발을 통해 크롤링을 한 다음에 실시간 가격을 가지고 와서 연동을 해서 저희가 이런 추천을 해드리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부분의 유럽 가실 때 쓸만한 상품들이 이미 저희 사이트 안에 다 입점해 있는 상태이죠.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어떤 나이대, 어떤 성별, 어떤 여행사가 각각의 도시에 대해서 몇 박을 체류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품들을 사는지를 꾸준히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핵심 여행 경험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여행자 그리고 그 사람의 여행 타입 이런 것들과 이 핵심 여행 경험과의 코릴레이션을 꾸준히 분석했고 데이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서비스는 월 16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여행 개수가 250개에서 350개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거래액은 숙소와 투어에 대해서만 거래액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1.5에서 2억 원 정도가 이번 5월에 예상이 됩니다.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여행 쪽이 정말 어려운 서비스고요. 저희도 굉장히 오래된 서비스고
성장 네이버의 검색량일 뿐입니다만은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요. 많은 스타트업들도 이 비즈니스가 시간이 좀 걸리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 성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관계고 저희는 좀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분야는 다릅니다. 네, 5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멘토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웃바운드만 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가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지역은 결국 스트릿 플래너가 지향하는 바는 여행에서 인공지능, 집단지성을 이용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먼저 시작을 했고 또한 그 데이터를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영역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그게 유럽 배낭 여행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저희 시스템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가장 잘 줄 수 있는 분이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포커스를 맞췄고요. 지금 이 여행 추천을 통해서는 아시아 지역까지는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여행까지 커버하기에는 국내 여행이 고관여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좀 저관여 제품 지역이고 가격이 되게 민감도가 큰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는 국내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여행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지금 16만 중에서요, 대부분 다 국내 트래픽들일까요? 예, 거의 99%가 한국인이 사용하시는 트래픽이고 그 중에서 약 80% 저희가 추산한 겁니다만 80% 정도가 유럽 가시는 분들의 트래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 맨 처음에 경로나 이런 거에 최적화 이런 거에서 사실은 시도가 시작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도 진화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맨 처음에 가설에 대비해서 좀 바뀌시게 된 게 어떤 거고 시사점이랄까 여기까지 진화하시게 된 배경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바일도 서비스가 같이 되고 있나요? 웹과 모바일의 어떤 사용 비중이나 모바일 서비스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사실 이어지는 부분이라 하나의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인공지능을 박사과정까지 하다가 중간에서 학업을 포기를 한 상태고요. 그게 2011년도 사실 2007년도에 학업을 그만두고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2011년부터 학업을 할 것이냐 이 스토리 플래너를 개발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이 서비스를 개발했는데요. 스토리 플래너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구현하고 싶은 목표로 처음부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설명을 하기에는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투자나 서비스다, 여행 플래닝 서비스다, 소셜 여행이다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사실 썼는데요. 저희도 그 용어가 되게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기의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모으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가진 분에게 저희가 무언가 도구를 제공을 했어야 됐는데 그 도구의 이름이 스토리 플래너의 어떤 노트자기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행 추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고요. 이 다음 세 번째 버전은 올 하반기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스토리 플래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아무리 여행 추천을 쓴다고 하더라도 30대, 40대 이상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정말 힘들게 할 것 같고요. 이분들의 가족 내지는 친구, 오프라인상의 지인들의 여행을 스토리 플래너 툴을 이용해서 대신 예약을 해주고 또 여행 계획을 세워주고 그분들에게 뭔가 여행에 대해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스토리가 그분들의 예약에 대해서는 뭔가 뒤로 다시 뭔가 수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 여행 플래너들을 뭔가 하는 모델 그를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여행 계획이 저희 시스템에 유입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다양한 여행 계획들이 하루에 만들어지는 그 신선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뭔가 인터페이스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쉬리 같은 인터페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인터페이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행에서 비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쓸 수 있는 한 3-4번의 인터랙션만으로 뭔가 딱 그분이 원하는
경험으로 꽉 찬 여행을 적정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모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저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한 데이터와 가장 중요한 초기의 데이터 공급자들이 중요하겠고 일종의 여행에서의 포토샵, 굉장히 정교한 툴, 굉장히 뭔가 앞서 있는 여행을 만들 수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을 먼저 제공하는 데 지금까지는 계속 포커스를 맞춰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추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모바일을 통해서 굉장히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뭔가 그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게 그 가치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멘토링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질문들을 좀 저도 오랜만입니다. 묶어서 그냥 제가 한 가지 그냥 지금 약간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그냥 돌연 그냥 싸서 떠나든지 아니면은 결국은 뭐 제가 이렇게 막 예약해가지고 가는 편인데 결국은 뭐 지인이 있는 곳이나 저희 유럽 여행 딱 갈 때 어떨 때 쓰면 돼요? 어떨 때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러면 뭘 얻을 수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뭔가 가고 싶은 곳, 현재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나는 여기 가서 유럽을 가서 버킷리스트가 있다.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고 이걸 하고 싶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단계에서 딱 들어오셔서 스튜디오에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변환이 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은 짜여져 있는 패키지들을 다시 조합해가지고 제안을 해주는 건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여행을 일단 현재 수준의 스튜디오 플랜은 자유여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고객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패키지 상품의 조합이라도 일단 기존에 쌓여있는 여행 데이터와 각 여행의 요소들을 끌고 와가지고 숙박은 숙박대로 그리고 이동 경로에 맞춰서 교통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적인 플래닝을 해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만족도 같은 게 혹시 측정이 되나요? 사실 이제 정량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정성적으로 블로그에서 저희 스토리 플래너로 여행을 만들고 다녀오신 분들의 여행 후기들을 이렇게 약간 훔쳐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개, 4개 정도씩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최근에 물론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일정 추천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도시 안에서 일정을 좀 세울 수 있게 해달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 버전으로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되고요. 그 이전에서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유럽 여행은 신세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청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중분들 중 제일 많이 물었던 질문이 첫 번째가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할 텐데요.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차별 우위 전략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투어가 투어팁스라는 서비스로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자유여행객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왔고요. 다행히 지난주에 스튜디오 플래너의 트래픽이 2-3주 전부터 투어팁스를 넘어섰는데요. 하나투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하나투어는 수천 명이 있는 어떤 여행사입니다. 여행사 직원들이 뭔가 고객의 여행에 관여를 해서 여행 경험을 설계를 해주고 뭔가 제공을 주시는 방식이고요. 스토리 플래너는 온라인상에 이렇게 모여있는 집단지성들, 뭔가 가격이 매겨져 있지는 않겠죠. 그분들의 여행 경험을 다녀와서 인증샷을 올린다든지 후기를 남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재조합이 되어서 그런 경험을 재창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사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고요. 그를 통해서 결국은 경제성, 거기에 들어가는 단가가 저희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사실 1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글로벌 호텔 예약 사이트인 부킹닷컴을 통해서 저희가 캐시백 이벤트까지 제공하면서 여행사를 통해서는 되돌려받을 수 없었던 굉장히 높은 가격들 스토리 플랜을 통해서 뭔가 자유여행을 준비하게 되면 뭔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가면 저희가 규모가 더 커져서 하나 투어 정도의 유통 규모를 확보하게 되면 훨씬 돌려드릴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용자를 분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처음 신규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추천의 부분에서 이용자의 어떤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뭔가 그냥 파퓰러한 그냥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을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조금의 인풋이라도 들어올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반영된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 혹시 청중 질문 한 가지 갖겠습니다. 네. 사실 저 질문한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사실 되게 막연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스페인을 가고 싶다. 저는 30대인데 다른 사람하고 취향이 달라요. 그러면 추천이 제가 원하는 건 안 나오고 뭐 투어를 봐라 뭐 이런 것만 나오면 사실 실망하고 안 써버릴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신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 가입이 복잡한 건지 제가 스토리 플래너라는 걸 써보질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이 간단하면 분석하기 어렵고 가입이 복잡하면 분석하기 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주셨으면 분석하기 쉽지만 사실 거기까지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저항적이거든요. 정보를 주는 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되게 정확이시고요. 데이터를 받기 전에 좋은 것을 추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디렉션을 이루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셨던 모든 화면은 로그인 없이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일정은 뭔가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서 로그인 없이 쓸 수 있는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제공을 해서 인터랙션이 일어날 때 뭔가 추천이 더 정교화가 되는 방식으로 채택이 되고요. 더 중요하게는 첫 번째 추천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는 결국 이전 데이터가 누구의 데이터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뭔가 저희 부모님 또는 제 친구들의 데이터를 모은 것이 아니라 20대의 젊은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서 밤새도록 뒤져서 뭔가 자기만의 여행을 일생에 어쩌면 한 번뿐일 수도 있는 그런 여행을 만드는 친구들의 여행 데이터를 먼저 모은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5분 발표팀입니다. 뉴로게이저 이흥렬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로게이저 대표 이흥렬입니다. 올해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하시고 있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뉴로게이저는 뇌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자 설립된 회사입니다. 성장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뇌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들이 이렇게 오죠. 얘가 커서 뭐 될까? 네 머릿속에 뭐 있니? 그 다음에 난 네가 나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결국에는 적성이나 지능, 이 아이의 뇌 성장 상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성인이 되면 직장에 가서 이제 커리어나 그 다음에 퍼포먼스, 그 다음에 효율성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게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거죠. 잘 늙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알츠하이머나 이런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기억력이 정상인 수준으로 이하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근데 대부분 병원에 가면 이상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뉴로게이저는 그 정상인들에 대한 더 정확한 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뉴로게이저는 점차적으로 이 전 연령대에 대한 개인의 뇌 정보 분석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행동검사라고 하는 대부분 IQ 검사나 적성검사 다 안 믿죠. 안 믿는데도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수용해왔고 제시해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뇌를 직접 측정합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MRI를 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또 다른 뇌에 대한 측정 기기들을 활용해서 뇌를 측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능력이나 그 다음에 적성, 그 다음에 능력의 향상 등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우선 이제 MRI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뇌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플랫폼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뇌 정보가 다양하게 소비되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올 하반기부터 매출을 시도해서 2016년까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약 50억 원의 매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한 1년여간의 개발 끝에 우리는 문헌 연구와 기계 학습을 통해 가지고 복수의 그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그 알고리즘들은 5세에서 20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뇌 분석 알고리즘으로서 개발 완료되어 웹에서 지금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략 7개에 대한 뇌 성장에 관련된 나이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보시는 숫자들은 대부분 11세 남아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사실 11.9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두엽 같은 부분은 13.6세, 그 다음에 그 대뇌 피질 하부 구조에 있어서는 성장의 발달이 좀 어린 8.4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나이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나이의 인덱싱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부분들은 뇌는 각 부위에 대해서 주관하는 기능들이 있고 이 기능에 상당 부분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주는 뇌 성장과 관련된 첫 번째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11개 인지 능력 관련 나이인데요. 이것 역시 앞에서 본 11살 남아의 그 인지 능력 측정 결과이고요. 우리는 이 아이의 인지 능력은 지금 대부분 이 나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과도한 교육을 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것은 아이가 20세 이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약물 중독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여태까지 받을 아이들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받을 수 없었던 지금 이 아이한테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정보들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RI 이미지, 3D 뷰, 그 다음에 3D 뷰에 따른 부분적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하신다면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뇌의 모양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월 11일 날 이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했었고요. 테스트 결과 정보에 대한 신뢰나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관점의 변화, 그 다음에 그 재구매 의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과학자문위원회와 이제 실제적으로 회사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팀이 있는데요. 연구를 수행하는 팀은 연구, 개발, 비즈니스로 나눌 수 있고, 과학자문위원회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뇌과학 연구자들로서 유로게이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적인 연구에 직접 참여해서 과학적인 토대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내용이라 전문가 멘토링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완전히 이해 잘 못했는데요. 이게 그러면 MRI 같은 어떤 그런 외부 측정을 하는 게 주인가요? 아니면 약간 심리적인 테스트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복합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심리적 테스트는 하지 않고요. 네. MRI 촬영을 통해 초기에는 MRI 촬영을 통해 가지고 10시간 후면 아까 보신 정보들과 부분 정보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전공의지가 더 잘하시고 아니요, 저는 경영학 전공이에요. 이게 그러면 실제로 뇌 스캔을 통해서 네. 이 심리에 지금 그 정도로까지 분석할 만큼 현재 지금 정확도가 나오는 건가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들려드리면요, MIT의 심리학과가 없어졌죠, 작년에.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의 영역이 이제는 상당 부분 뇌 선진국을 기준으로 보면 뉴로사이언스라는 것이 심리학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의대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니까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잘 모르니까 제가 병원 가서 받을 수 있는 거랑 뭐가 틀려요 지금 이게? 지금 병원에 가시면 대부분 의학적으로 질병의 진료나 진단을 위해서는 혈관이나 그냥 메디컬 스크리닝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조 빵꾸가 났냐 안 났냐의 문제를 봐요. 제가 알기로 병원 가서도 fMRI라고 하잖아요. 네. 찍으면은 다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예. 그래서 당신은 어느 것 대비 어느 부분이 어떻다라는 정도의 커멘트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지능이나 우리가 인지 능력에 대한 교육이나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뇌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fMRI를 통하시면은 ADHD나 조울증, 그다음에 알츠하이머에 대한 징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정상인들에 대한 일반적 뇌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그 말씀은 그럼 측정은 똑같은데 진단은 다른 방법론으로 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보고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경험에 따라서 그림을 해석하는 게 다르듯이 MRI에서 그 얻어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의학 쪽에서는 의학적인 진단과 분석을 하는 거고 뉴로사이언스에서는 과학의 뇌 과학을 기반으로 한 뇌 전체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 MRI에도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을 변화할 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다르고요. 그 아까 MRI 영상 데이터에서 뭐 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나이가 10살이고 11살이고 이런 것들 쭉 하셨잖아요. 네. 그게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네. 크기가 어떻다라든가 형태가 어떠면 이건 10살쯤에 이렇게 돼 있으신 건지. 예, 충분히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 문헌 연구나 여태까지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논문이나 그 교수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화하고 알고리즘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반으로 하신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서치에 대한 결과를 게더링을 다 하셔가지고 예. 그것보다도 아마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머신러닝 프로 예. 소스 데이터가 소스 데이터는 2,000개의 정상인들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병원에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병원이 아니라 MRI는 병원에서도 찍지만 예. 전 세계 랩이나 연구를 위한 데이터들이 세계 곳곳에 잘 찾으면은 잘 건져낼 수 있습니다. 다 오픈이 돼 있나 보죠. 교수들이 퍼미션을 얻어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써야 되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게 의학적으로 네. 이제 진단이 되게 정확하면 되게 좋은데 네. 사실 그것은 미스하는 판단이 날 수도 있잖아요. 리서치 결과라는 건 어차피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정상 아이의 어떤 네. 저건데 미스에서 난다라든가 이런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 결국에는 신뢰도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의학 이게 매번 받는 질문인데 의학에서는 대부분 에비던스로서 100% 인정돼야 임상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그 예외적인 변수가 적어야 적용이 되지만 우리는 일반인으로 대상으로 한 어떤 디시전이 아니라 뇌 정보에 대한 오피니언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소비하는 그 상품 중에서 완벽한 상품보다는 상품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보다는 더욱 정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용자들의 고통이나 그런 정보를 얻게 한 고통들을 현격하게 주려고 해서 유용한 정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돈을 지불할 만한 유의미하죠. 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뇌가 잘못됐어. 네. 이런 거는 돈을 내잖아요.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뇌가 잘못됐더라도 우리는 뇌가 잘못됐다고 하면 진짜 죽겠죠. 근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신의 뇌는 이렇게 판단됩니다라는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거지. 네. 당신 뇌가 뭔가 뭐 결함이 어느 부분에 있어 인지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리트먼트가 필요해라는 말은 원천적으로 못하는 비즈니스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의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웃음을 지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더라도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의견이죠. 우리가 의학에서 내놓는 의견과 과학에서 내놓는 의견의 차이일 뿐이지 그 과학과 의학이라는 차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느 것에 더 신뢰성을 갖느냐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비즈니스적으로 보는 네. 건데 그러니까 DNA 분야도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네. 당신의 DNA는 이렇기 때문에 뭐를 먹으면 안 돼라는 말을 못 하거든요. 네. DNA가 이렇습니다. 네.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솔루션은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럼 비슷하게 지금 A라는 기관이 이렇기 때문에 에서부터 뭔가 더 뭐를 주면서 10년, 100년 동안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서비스로 패키징이 될 수 있는지.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멘토님께서 MRI를 촬영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전두엽 부분이 많은 과다 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고 전두엽 부분이 한 5살, 6살 지금 노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브레인 케어라는 개념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제공하는 전두엽에 대한 어떤 생활 속에서 관리하는 정보들을 계속 우리한테 묻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갖는 유전자 정보보다는 유전자 정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전자 정보보다는 훨씬 더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그 우리 사업은 되게 코어한 R&D가 계속 네.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팀을 잠깐 봤을 때는 네. 우리 그 풀타임 멤버 중에는 네. 그 R&D를 담당하시는 분은 좀 빠져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서울대 그 인지과학까지 박사과정 다 밟고요. 그 논문 쓰기 직전에 저한테 끌려가지고 인하우스 된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각 파트의 핵심 코어 키맨들 한 명만이 그냥 뭐 부처리하고 있는데 투자를 받고 지금 상황이 결정되면 거기에 사람들 계속 더 붙여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청중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MRI 등 말만 들어도 비쌀 것 같은데요. 비용과 주요 타겟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MRI 우리 초기 비용은 사실 시장 구조상으로 가장 이렇게 하이 프리미엄 마켓부터 프리미엄 마켓부터 치고 내려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MRI 비용 자체가 비보험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파괴적이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깜놀을 할 수 있는 충격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캐즈 마케팅에서 많이 본 그 이노베이터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돈과 여기에 내가 한번 경험하겠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초기 가격은 한 100만 원 정도 넘는데 소위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분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첫 번째 서비스 대상이 되는 정보와 이 아이의 적성과 준비 상태를 알기 위한 가격으로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바게닝 파워를 갖고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가 누적이 된다면 MRI 가격을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가 표 많이 받은 게 마케팅 부분에서의 전략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 마케팅 시간이 됐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시장과 아이들에 대한 정보 시장은 엄마들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잘만 이렇게 우리 MPR이라고 하죠. 마케팅 프레스 릴레이션만 잘 하더라도 엄마들에 대한 그 인지가 높아질 것 같고요. 아주 우스갯소리는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학원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강남의 돼지 엄마 한 4-5명 잡을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표를 많이 받은 질문이요. 사이코패스도 찾아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이코패스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이빙 노멀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의 정신의학과 그 편람을 만드는 분이 만들었는데 미국의 지금 오티즘 관련해서 자폐증 관련해서 그 10,000명당 발생 빈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신병의 기준을 어디다 놓느냐의 문제인데요. 의사들한테 물으면 다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에 또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로게이저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가치나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책의 제목처럼 그 세이빙 노멀에 대해 기여를 하고 싶고요.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번역서도 나와 있는데 그 번역서는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좀 하게 번역이 됐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의사들이 아니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발표 마치겠습니다.